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프라임타임입니다. 휴전 협상의 최대 변수가 됐던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레바논 정부와 협상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열리는 11일 미국과 이란의 휴전 회담을 주목하면서 우리 코스피 5,800선을 다시금 회복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휴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양대지수 나란히 1%가 넘는 상승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5,900선 밑까지, 코스닥도 1,100 밑선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과연 넘겨내줄 수 있을지 다음 주 시장에 대한 기대감 갖게 하는 오늘인데요. 오늘도 저희가 2시간 동안 든든한 전략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증시 프라임타임 오늘 준비한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초고수들의 선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수 상위 1위에는요. 포스코홀딩스가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장 2차 전지주들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대장주격인 포스코홀딩스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어제장 순매수 1위였던 삼성전자가 오늘은 매도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익 매물이 나와주는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공략주 알아보는 프라임미트픽 시간입니다. 오늘장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와 함께 반도체, IT 모멘텀까지 있는 종목 알려드린다라고 합니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요. 잠시 뒤에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재건 건설주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이라면 실제로 재건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오늘 직격 프라임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9일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 시점이 이제 한 달 안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부동산 흐름은 어떤지, 그리고 5월 9일 이후에 부동산 흐름은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프라임 뒷북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증시 프라임타임 딜사이트 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증시 프라임타임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 반등하고 있지만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눈으로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상위 1%는 지금 제인시 투자자문의 소재민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다행히 금요일장 빨간불로 좀 문을 닫아줄 것 같은데 오늘장 그래도 좀 상승을 즐겨도 될까요? 근데 사실 별 의미는 없지 않나.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진짜 막 계속 안정적인 우상향, 막 고점을 그쵸? 갱신하고 막 예. 이렇게 쭉쭉 치고 가는 우상향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오늘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그 이스라엘이 레바논 때리는 거 멈추겠다 뭐 이건데 네네. 때리는 걸 멈춘다라고는 안 했죠. 뭐 휴전 거기에 대해서 협상에 들어간다라는 그렇긴 하죠. 건데 네. 사실 이게 협상보다는 협박 느낌 아닌가. 헤즈볼라를 군사 무장 해제시키면 네. 안 때리겠다라는 건 협박이죠. 협상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사실 지금 이란 입장에서도 머리 아픈 게 네. 그래 휴전하는 거 좋아. 미국하고 이란은 그래 우리 휴전하자. 근데 사실 그 헤즈볼라 레바논 쪽 같은 경우는 이란하고 굉장히 끈끈한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휴전을 해서 이제 앞으로 서로 때리기 없이 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자기 동맹국을 막 때려요. 자기 막 네. 계속 도와줬던 애들을. 그렇게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야 이제 휴전 끝났다. 이제 다시 너네 맞자. 이러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이란 입장에서. 그래서 미국하고 이란 같은 경우는 서로 이 전쟁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어떤 식으로 마무리할까를 고민한다면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섣불리 끝내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뭔가 결과물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왜 못 끝나고 있었냐면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도 뭔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그렇게 긴 시간 이뤄냈으면 네. 뭔가를 얻어야 끝나는 거잖아요. 뭔가 성과를 가지고 가야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뭘 했다라고 말을 할 텐데
사실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딱히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당장 끝내기엔 좀 애매한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미국은 전쟁 빨리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중동에서 떠나고 싶어 하고 있고,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 나는 이미 다 부서졌는데 이미 다 부서져가지고 뭐 난 잃을 게 없는 놈이야 네. 이제. 그러니까 빨리 이거 전후복구 비용 내놔 막 이러고 있고, 이스라엘은 아직 나는 뭔가를 얻은 게 없어 이러고 있으니 이 셋과의 관계가 휴전 협상이 된다라고 해서 진짜 2주 만에 바로 종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그 2주 안에 뭐 미국하고 이란만 둘과의 이해관계면 금방 끝날 수도 있겠다만 네네. 이스라엘이 껴있기 때문에 사실 2주 될 만하면은 또 아직까지는 얘기가 좀 안 된 것 같으니까 한 2주 더 연장하자 뭐 이런 식으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고, 혹은 그 사이 구간에서 종전 협상 안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협상할 때 약한 모습 보이면 뭔가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어디 놀러 가서 뭘 흥정한다라고 해도 네. 처음부터 가격 확 후려치고 올려야지 이 생각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일단은 갑이 돼야 협상에서 유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 2주간의 휴전 와중에서도 휴전됐으니까 우리 정말 행복하게 앞으로 정말 미래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잘해봐요 뭐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서로 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바로 다시 싸우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 계속 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과연 국내 증시와 미증시가 그런 거 싸그리 무시하고 고점을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죠. 사실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시가 야금야금 고점은 올라갈 거예요. 아무래도 더 악화되지 않고 개선될 여지만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앞으로는 좋은 거니까 네. 야금야금 고점 자체는 올라가겠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변동성, 약간 퐁당퐁당 장세가 나오면서 고점과 저점을 같이 올리는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올라갈 때 더 가자 외치기보다는 떨어졌을 때 겁먹지 말고 담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는 네. 것과 이제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정도는 좀 올라갈 것 같은데 떨어졌을 땐 좀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 놓고, 그럼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 그럼 그 자리 오면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 제가 네. 말했죠.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 그리고 여기까지는 떨어질 것 같아. 그럼 거기 왔을 때 막 무섭죠. 막 뉴스에서는 이제 휴전 그냥 당장이라도 끝내고 다시 전쟁 시작하나 뭐 이런 겁주는 뉴스들이 막 나올 거라서 그런 자리 오면 무섭겠지만 네. 또 반대로 그게 쉽게 바뀔 리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겁먹지 말고 이제 눌린 자리에서는 매수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기준 없이 그냥 말로만 올라가면 적당히 잘 파시고요. 떨어지면 겁먹지 말고 사세요. 사실 이거는 누구나 하는 말이니까. 네네. 좀 더 구체적으로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5,600선은 어차피 한 번은 갈 것 같아요. 이 자리를 이번에 갔다 가든 다음 주에 갔다 가든 이게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가든 올라갔다 내려오든 어쨌든 5,600선 한 번은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올라갔다 내려갈지 내려갔다 올라갈지 이거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아마 없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5,600선 한 번은 가는구나. 그러면 현재가 5,600보다 가격이 높죠. 네. 그러면 지금 이럴 때 5,600에서 쓸 돈을 일부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 어쩌죠? 더 올라가면 남은 걸로 먹어요. 근데 만약에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내가 현금을 오늘 지금 좀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 저 자리에서 현금을 써서 종목들도 평단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현 구간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 좋아질 거야, 위부터 올라갈 거야라는 생각으로 풀매수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매도를 해서 5,600선 이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5,600선 오면은 내가 돈 써야지. 근데 머릿속으로만 기억해 놓으면 안 되겠죠. 네. 우리가 항상 머리로만 기억하면 어떻게 되죠? 그 시점 오면 누가 내 계좌에서 돈을 다 훔쳐갔지? 돈 어디 갔지? 이 생각 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5,600에서 쓸 돈은 미리 좀 따로 빼놓고 남은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사고 팔고 하는 건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사고 팔고 하냐? 일단은 예상되는 이제 코스피의 단기 고점 라인은 네. 6,050포인트에서 한 6,150포인트.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6,000에서 한 6,150 요 정도 사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주면 완전 감사하기는 한데 제가 말했지만 이렇게 그냥 계속 쉼없이 지수가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추세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라도 중간에 추세선 하단을 만드는 단기 조정이 한번 찾아와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시장 지수가 그냥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한 6,150, 6,100 요 정도까지 갔다가 여기서 한 번 더 5,600까지 눌렸다가 이렇게 고점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그럼 이런 식으로 예쁘게 추세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올라가면 6,100 정도 라인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한 6,000에서부터는 내가 조금 더 현금을 만들어 놓고 밀리면 그 현금 다시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하신다. 그러니까 어디서 팔고 어디서 산다 정도 이런 기준만 좀 명확하게 잡아두시면 뭐 별 어려움 없을 것 같고요. 또 어차피 지금 시장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나스닥도 계속 한 번씩 체크를 해드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스닥보다 현재 국내 증시가 한 단계씩 추세가 앞서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스닥이 투매 구간만 아니면 국내 증시가 하락 추세로 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하락 추세만 유지해도 국내 증시는 횡보는 가겠죠. 근데 만약에 나스닥이 횡보 추세로만 유지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스닥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했던 게 나스닥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뭐 국내 증시가 뭐 올라가든가 말든가 뭐 이런 얘기들 계속했죠. 네. 나스닥 지금 하락 추세 벗어났잖아요. 그렇다는 소리는 나스닥이 상승 추세로 갈지 아니면 이 사익 구간에서 또 박스권을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나스닥이 이 다음 주 한 화요일 정도까지라고 하죠. 뭐 어차피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말씀드릴 것 같기는 하지만 네네. 그럼 나스닥이 23,000포인트 이 저항 위를 돌파하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요런 느낌으로 나스닥이 상승 추세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럼 나스닥이 23,000 넘어가면 이제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코스피는 아까 제가 말했죠. 6,100? 에이 뭘 6,100이야. 그럼 더 봐야지. 이렇게 더 상향해도 돼요. 왜냐하면 나스닥이 상승 추세면 국내 증시는 한 단계 앞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광란의 약간 투배 상승 같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스닥이 23,000포인트 위로 안정적으로 휴전 협상 끝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상승 추세가 아니라 그냥 거의 뭐 약간 불타오르는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나스닥이 23,000도 돌파 못해. 여기서 또 돌파 못하고 또 뭐 빌빌 거려요. 그러면 나스닥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2,000포인트, 23,000포인트 여기 사이 구간 안에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국내 증시도 매매 전략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번 주 다음 주 아니구나 내일 딱 눈을 떴는데 나스닥이 23,000포인트 위에 있네. 그리고 월요일 날까지도 23,000포인트 위에 있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코스피 전고점 갱신하러 가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한 6,000에서 6,100 정도 오면 약간 현금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기준 잡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증시 고점 자체는 올라가겠지만 조금씩 변동성 보이면서 갈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다음 주쯤에 나스닥의 23,000포인트 돌파 여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네요. 자세한 전략 만들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종목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고수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오랜만에 2차 전지 포스코 홀딩스가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LG 엔솔도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그룹주가 나란히 이름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2차 전지 혼조세 보이는 와중에 포스코 홀딩스는 강보합권 유지해주고 있고요. 삼성그룹주들도 지금 수급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 신고가 행진 보이고 있습니다. 48만 원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 E&A 역시나 신고가 랠리 이어가는 주가 흐름 보였었습니다. 오늘은 조정 중에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로봇주 도 혼조세입니다. 오늘장 6위에 올라와 있는 두산 로보틱스 하락세 그리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 어제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습니다. 최근 횡보세가 나와주는 기아 7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SK하이닉스 100만 닉스 지켜주는 모습 오늘장 빨간불 켜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는 반대로 파란불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저희 2차 전지주 LG 엔솔 보겠습니다. 최근에 저점 잡고 반등 중에 있는데 사실 실적이 조금 미스가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턴어라운드 가능할 거다라는 전망 덕분에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LG 엔솔은 지금 관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제가 계속 말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제가 사실 산업 이슈보다는 시장 이슈를 강력하게 추정하는 반도체 2차 전지 아무거나 사세요라고 했는데 네. 그 이왕이면 아무거나라고 하지만 이왕이면 덩치 큰 종목이 좋겠죠. 시장 네네. 지수를 강하게 추종할 수 있는. LG 엔솔 같은 경우도 덩치 큰 2차 전지잖아요. 사실 지금 사도 되나요? 오늘 시장 이렇게 좋은데 LG 엔솔 안 가는 것 봐요. 얘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사시면 됩니다. 그냥 제가 매번 말하지만 네. 물려요. 물리고 5,600 오면 그냥 더 사죠. 그냥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빡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항상 저희 그 방에다 글을 쓸 때 그런 말을 해요. 그냥 네. 대충 하라고. 뭐 어차피 우리 최고점에서 못 팔아요. 그렇죠. 최고점에서 못 팔고 최저점에서 못 사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성장의 가치, 그러니까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충 사고 밀리면 좀 더 사면 돼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뭐 그렇게 빠질 때마다 뭐 타라고 하는데 돈이 뭐 그렇게 있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네. 항상 종목을 매수할 때는 그냥 이 종목 괜찮아 보이는데 하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내가 이 종목에 얼마를 살지를 매수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주식의 시작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냥 계좌에 돈 있으면 그냥 싹 긁어가지고 사거나 이렇게 하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보통 난 지금 투자금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어. 그럼 난 한 종목에 최대 200만 원만 사야겠다.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내가 LG엔솔을 예를 들어 200만 원 산다고 쳐보죠. 그럼 지금 200만 원 그래 5주 매수. 이게 아니라 이 최대 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 200만 원을 쪼개서 산다는 그 습관을 들이셔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같을 때 뭐 그래 아까 제가 말하는 거 보니까 뭐 코스피 5,600도 올 수 있다고. 그럼 코스피 5,600 오면은 LG엔솔 지 혼자 올라갈까?
얘도 떨어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지금 한 번에 사면 안 되겠다. 그럼 지금 한 절반만 사고 5,600 정도 오면 나머지 절반 사야지 뭐. 근데 그냥 가면 아쉽지만 뭐 절반 산 걸로 먹으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LG엔솔 같은 경우도 지금 사셔도 상관없고요. 밀리면 아까 말한 5,600선에서 한 번 더 사시면 됩니다. 현재 LG엔솔 같은 경우는 차트가 진짜 되게 예뻐졌거든요. 네. 보시면 진짜 일봉상으로도 이렇게 삼각수렴 계속 만들면서 이제 그 고점을 계속 낮추고 저점을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 삼각수렴의 끝을 지금 향해 달려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위로 올라간 상태거든요. 얘 여기서 위로 터지면 전고점 수준까지도 우상향 추세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거 뭔지 아시겠지만 나 삼성 SDI 저 네.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삼성 SDI는 이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 삼성 SDI 놓치셔서 다른 거 2차 전지를 본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한다면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LG 엔솔이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으로 뭔가 내가 좀 담아두고 싶다. 내가 이미 다 팔아버려갖고 지금이라도 뭔가 새로운 아이를 좀 입양해야 될 것 같은데 뭐하지? 하면 유력 후보 중에 하나가 LG 엔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반도체 2차 전지는 좀 걱정 없이 분할 매수해도 괜찮은 섹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중에 LG 엔솔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장 조정받을 때가 좀 기회로 볼 수가 있겠다라는 코멘트까지 달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순매수 종목들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지금 실시간으로 매도세가 나오는 종목들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삼성전자에서는 차익 매물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매도세가 좀 가파르게 나와주고 있고요. 다만 주가는 20만 전자 지켜내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도 2위에 올라온 흐름 연출해주고 있고요. DLENC 주가 고공행진 중입니다. 오늘 고점 돌파했지만 이내 음봉 전환하긴 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산에너빌리티도 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테스 같은 경우에 오늘장 급등했습니다. 14% 넘는 초급등까지 연출하기도 했죠. SK하이닉스의 낙수 효과 누리고 있다라는 리포트들 나와주고 있고요. 신고가 돌파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익 IPS 소부장주들까지 함께 신고가 랠리 이어가주고 있고요. ITM 반도체도 함께 이번 주 상한가 이후에 오늘장도 추가적인 장대 양봉 보여주고 있습니다. 20%가량의 초급등세 연출해주고 있네요. 자, 그럼 이 중에서는 오늘장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리포트들 좀 많이 나와주면서 52주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모습 보였는데 삼성전기는 좀 추세 전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럼 오늘 급등이 나왔으니까 이제 상승 추세로 좀 바꿔졌다라고 봐도 괜찮나요? 그렇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MLCC 유리기판 얘는 실적도 좋고 더 못 올라갈 이유가 없는 종목. 다만 시장이 좀 불안하다. 요거 말고는 없었다라고 했는데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LG엔솔하고 좀 비슷한데 얘는 이제 고점이 일정한 삼각수렴형 차트로 진행이 되면서 피로도를 풀어갔던 종목이거든요. 아마 이거 방송 좀 챙겨보신 분들은 제가 어제도 삼성전기를 말을 했을 맞아요. 거고 그 전에도 막 4월 초반에도 삼성전기 얘기하면서 이 차트 갖고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삼성전기 너무 좋다고. 얘 여기서 뚫으면 이 지금 수렴의 끝자락 여기 위에 뚫으면 이제 위로 상승 추세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뚫고 지금 상승 추세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고민할 건 뭐냐면 얘는 이미 상승 추세예요. 여기서 꺾일 가능성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 말은 즉슨 내가 밀렸을 때 한 번만 대응하면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크게 겁 안 먹어도 되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말 들으면 삼성전기 좋다고 그럼 지금 그냥 바로 냈다 따라 붙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차피 상승 추세라는 게 이게 우량주들이 올라갈 때 그냥 계속 쉼없이 올라가진 않아요. 중간중간 한번 눌림을 주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그 눌린 구간을 한번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 자체가 어제 사실 여기서 한 번 더 눌림을 주면서 한 49만 원 정도 선까지 눌림 주면 완전 베스트였겠지만 이 자리 눌림 안 주고 그냥 고점 올렸기 때문에 다음번에 삼성전기가 눌림을 준다라고 하면 한 54만 원 정도 선까지에는 단순 눌림을 줄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삼성전기를 따라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사서 뭐 까짓 거 그냥 추세 하단으로 예상되는 50만 원까지 내가 그냥 계속 산다 이러면 되겠지만 사실 지금 여러분들 그 정도로 돈이 많으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거든요. 따라서 웬만큼 좀 효율적으로 돈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한 54만 원, 55만 원 정도 라인 기다렸다가 54만 원 정도 거기서부터 한 50만 원까지 분할 매수한다라는 생각으로 신규 진입 가능하고요. 만약에 지금 자리를 그 자리를 안 주고 그냥 올라가면 어떡하죠? 그러면 대안이 있어요. 삼성전기 지금 올라가는 거 왜 올라갈까요? 뭐 유리기판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그럼 삼성전기가 올라갔을 때 삼성전기랑 친한 친구들을 공략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주가 너무 부담스럽고 얘네가 잠깐 추세가 꺾이지 않고 올라갈 때 대장주 잡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럴 때는 약간 얘를 추종하면서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다른 종목들 보면 되는 거고. 그럼 지금 유리기판 관련주들 뭐 있죠?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주로도 최근에 리뷰를 드렸던 캠트로닉스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목표가를 살짝
캠트로닉스도 목표가를 살짝 제가 수정해드리긴 했는데 얘도 지금 아마 좀 널널한 수익권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얘들도 유리기판 이슈 돌면 움직일 수 있는 거고 SKC라던가 이런 얘들도 유리기판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이제 너무 올라가면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따라잡기 부담스러워하면은 그때부터는 관련 섹터로 순환매가 돌 수 있으니까 삼성전기 사고 싶은데 눈여겨봤던 분들은 이런 캠트로닉스라던가 SKC, 뭐 LG노텍 이런 유리기판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쪽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 오늘 급등해주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을 한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기회를 안 주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대장주 밑단에 있는 종목들 공략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코멘트 달아드렸습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주간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앞서 순매도 1위에 있었지만 주간으로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20만 전자 지켜내주고 있고요. 현대차 상승이지만 50만 원 밑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도 오늘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리브스메드가 2% 상승, 그리고 알지노믹스와 ABL바이오, 보합권대에 머물러 있고요. 태성이 8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글래스기판 복합 동박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에 수주 확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리포트와 함께 오늘장 2%대에 올라주는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자, 이 중에서는 또 에코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오늘장 올라와 주고 있는데 앞서 LG엔솔은 2차 전지 내에서 좀 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에코프로도 좀 비슷한 관점이실까요? 뭐 2차 전지 하면 다들 2차 전지 종목 뭐가 떠오르세요 하면은 다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에코프로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코스닥 쪽에 또 대장격인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에코프로도 지금 자리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를 이제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쪽을 제가 이제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종목이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2차 전지 사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장 덩치 큰 2차 전지 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섹터를 접근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2차 전지 지금 실적 좋나요? 안 좋아요. 근데 실적이 좋아지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즉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은 안 좋고 게다가 최근에 국채금리 같은 것도 많이 올라갔죠. 그럼 회사채 발행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어렵거든요. 그러면 자금을 공수할 수 있는 수단들이 적어요. 2차 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어디서 자금 조달 뭐 굳이 안 해도 회사 돈 번 거 갖고 쓰면 돼요. 근데 2차 전지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설비 투자라던가 뭘 하기 위해서는 외부 자금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회사채 발행도 어렵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유상증자라던가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쓰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변동성 좋다고 2차 전지 아무거나 그냥 느낌 가는 대로 얘 좋아 보이는데 사기보다는 유상증자가 나오더라도 대형주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나왔을 때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설령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나올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기도 하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안에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업종 대표 시총 큰 애들 위주로만 가지고 가시는 게 좋지 변동성 봤을 때는 얘보다 제가 훨씬 잘 움직이는데요. 어차피 2차 전지 가면 얘도 변동성 좋은 거 보니까 얘 엄청 잘 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잘 가더라도 그런 얘들은 갑자기 뭔가 내부적으로 악재가 등장할 가능성도 존재를 하니까 2차 전지 하시는 분들은 이런 에코프로라던가 덩치 큰 얘들 위주로 이왕이면 하시는 게 좋고 또 이제 에코프로를 만약에 내가 지금 신규 진입을 하고 싶어요. 차트로만 봤을 때는 지금 60일선 딱 반등 자리인데 채스님 이거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에코프로를 지금 신규 진입한다라고 했을 때 신규 진입하기에 좋은 자리는 15만 5천 원 정도 라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투자 중이신 분들은 아마 답답할 거예요. 아니 삼성 SDI도 막 올라가고 지금 다른 2차 전지들 올라가는데 진짜 에코프로 얘는 왜 올라갈 듯 말 듯 하가 안 가지? 라고 하는 거면 분봉 차트에서 지금 차트를 정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이거든요. 보시면 120분봉에서도 241선과 볼린저 밴드 상단 라인 여기가 15만 5천 원이에요. 자,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하고 나면 그때부터 볼벤 상단 타고 올라갈 가능성 높습니다. 볼벤 상단 양쪽으로 수렴하고 있는 상태고 60분봉 차트만 놓고 보더라도 15만 5천 원 같은 자리에 저항 있죠. 그렇기 때문에 15만 5천 원을 뚫어야 얘는 그때부터 시장에서 매수세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신규 진입을 하고 싶어. 추가 매수를 하고 싶어.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15만 5천 원 안착하는 거 보고 그때 가서 신규 진입이라던가 추가 매수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도 2차 전지 안에서 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드렸고요. 알려드린 가격 라인 돌파할 수 있는지 상승 추세 여부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한 전략 알려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주간 순매도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도세가 나오는 종목들 SK 하이닉스 계속해서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에 따라서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장 그래도 100만 닉스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삼성물산 저점 잡고 급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벤처투자까지 올라와 있는데 오늘은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주들은 다시금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6위에 올라와 있고요. 7위 파이버프로 역시나 14%가 넘게 초급등세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오름테라퓨틱스도 최근에 DAC 연내 임상을 발표하겠다라는 이슈와 함께 8%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S&T 에너지 역시나 신고가 랠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5% 상승, 그리고 TLB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급등 이후에 오늘장은 약세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오늘 미래에셋 증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횡보세 이어가긴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 절반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틀렸습니다. 왜요? 얘는 절반의 법칙이 아니라 네. 제가 보통 주가는 급격한 상승에 절반의 조정을 주던가 예. 그게 아니면 뭐라 그랬죠? 검정고무신의 기영이 기영이 머리를 만든다. 그렇죠. 해당 종목은 검정고무신 기영이 머리 만드는. 그러니까 좀 쉽게 이해를 시키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차트 보시면 얘는 이렇게 올라가서 상승의 절반 조정보다는 이 위에서 계속 이렇게 박스권 형태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얘 박스권 범위는 6만 원부터 한 7만 2천 원 정도의 박스권 형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나면은 다시 한 번 더 위로 상승 추세,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면 그때는 이 상승의 절반의 조정을 줘야 되기 때문에 4만 5천 원 막 이렇게까지도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종목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재료가 없진 않죠. 그래도 어쨌든 증권사인데 앞으로 증시 좋으면은 돈도 잘 벌 거고 거기다 또 스페이스X에 대한 이슈까지 있네. 그럼 이제 그런 거 붙으면 좀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뭐 증권사기 때문에 돈 많이 벌어서 올라가는 거 그건 인정. 근데 스페이스X 같은 경우가 주목받은 이유는 시장에 마땅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 당시에 반도체가 계속 강하고 엔비디아가 강했으면 우리나라 스페이스X 관련주들이 그렇게 강세를 보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슈가 공백기일 때 그러니까 시장은 뭐 새로운 이슈 없어? 봤는데 스페이스X 저거 되게 따끈따끈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관심이 커졌던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정말 반도체라던가 AI 이슈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저 잊지 않았죠? 저 스페이스X예요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많이 빠져있는 반도체라던가 이런 데서 막 이슈가 나와요. 그럼 그런 애들 사고 싶겠어요? 아니면 스페이스X 이슈 있는데 많이 올라가서 현재 윗구간에 있는 걔를 사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돈이 무한하다라고 하면 양쪽으로 돈이 다 들어가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산업 이슈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스페이스X 쪽에는 힘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 인지하셔야 돼요. 근데 반대로 말해서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지지부진 시장이 너무 재미없어져. 그럼 스페이스X가 더 주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이슈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걔가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를 좀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는데 그러면 얘는 그냥 스페이스X 나올 거니까 화성 갈 거니까 하면서 계속 갈 게 아니라 얘는 그냥 한 72,500원 정도 오면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일부는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72,000원 정도 라인 왔을 때는 일부를 팔고 밀렸을 때는 한 6만 원 정도 선 오면 팔았던 거 다시 사고 박스권 매매를 기준으로 가지고 가다가 61선 이탈했을 때는 아쉽지만 팔고 끝내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해당 종목이 72,000원을 돌파했다? 여기서 내가 절반 정도를 팔았는데 얘가 거기 뚫고 올라갔네? 그렇다는 소리는 얘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다라는 의미인 만큼 그때부터는 72,000원 라인을 기준점 잡고 여기 이탈하기 전까지는 난 그냥 계속 끌고 갈게. 옛날 박스권 상단이 여기였지? 오케이. 72,0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내 그릇껏 끌고 가서 먹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한 종목을 보더라도 그냥 목표가 얼마 탁 찍어놓고 거기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시장 상황 생각하면서 전략을 좀 수정하면서 가시면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시장 상황 면밀히 관찰하시면서 미래에셋증권은 박스권 매매 전략 만들어 드렸습니다. 시장 대응하시는데 도움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오늘 공략주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나 종목군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 저는 진짜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아니면 말을 안 꺼내거든요. 맞아요. 그 어떠한 산업 네. 이슈도 꺼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은, 네. 그렇죠. 그러면 뭐 사실 일전에 말씀드렸던 세미파이브 같은 경우도 오늘 거의 예. 상한가가 들어간 것 같아서 수익을 보셨던데 오늘은 또 이제 2차 전지 쪽 약간 물려도
까짓 것 밑에서 더 사지 뭐. 네가 빠져봤자 뭐 33만 원 아니겠냐.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리튬 강산에서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또 국내 철강 산업 같은 경우도 철강 가격들 인상 등으로 인해서 포스코홀딩스의 실적 개선이 좀 기대된다라는 뉴스들 많습니다. 뭐 사실 개별의 산업 이슈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2차 전지와 흐름을 좀 비슷하게 가지고 가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종목도 정말 아랫 구간에서 얘가 작년 2024년 후반부터 올 초반까지 거의 1년 넘게 동안 주봉상 아래에서 이렇게 개고생을 했던 종목이 많이 고생을 했던 종목입니다. 자, 이게 추세선 상단, 이게 박스권 상단을 이제 뚫었어요. 그럼 박스권 상단을 뚫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제 횡보 추세에서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게 되는데 그럼 주봉에서 상승 추세 들어간다. 근데 상승 추세라는 건 제가 급격한 상승의 절반 정도 조정 줘야 된다 그랬죠. 급격한 상승에 딱 절반 조정 줬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예전 박스권 상단 이탈하지 않고 그 위에서 횡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그 힘든 전쟁판에서도 이 지킬 자리 다 지켜주면서 자리 만들어놨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올해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를 하고 있단 만큼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아까 말한 삼성 SDI, 저는 포스코홀딩스, LG 엔솔 이 세 가지는 진짜 올해 2차 전지 안에서 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지켜봐야 되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현가부터 뭐 그냥 지갑 뭐 빠져봐야 33만 원 아닐까요? 33만 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단기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38만 원? 뭐 이게 진짜 소심한 목표가예요. 여기 오면은 뭐 다 팔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좀 팔아볼까 하는 그 정도 느낌? 그 정도 느낌은 한 38만 원 정도고 길게 봤을 때는 전고점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종목이고 한 50만 원, 45만 원 정도 선까지도 올해 충분히 올 상반기에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손절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추가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굳이 손절을 한다면 저라면은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30만 원 이탈했을 때 손절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이미 수익을 한번 냈었던 포스코홀딩스입니다. 단기 목표가 그리고 장기 목표가 알려드렸으니까요. 전략 한번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댓글창에 또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교육은 어디 가면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아래 QR코드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시간을 엄청 초과했거든요. 네. 그래서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찍으면 될 것 같고 제가 뭐 더 말 안 해도 방송 앞에서부터 보신 분들은 다른 걸 느끼셨을 테니까 아래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양하고 새로운 인사이트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이 시간도 제인시 투자자문의 소재민 대표와 함께 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직격 프라임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독립리서치 P&G 손창현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시각 10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시장을 관통하는 직격 이슈 세 가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동 재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 이란 휴전 합의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있죠. 네옴시티 등 지연됐던 메가 프로젝트 재개 그리고 이라크, 우크라이나 재건 수주 기대감이 건설 업종의 강력한 랠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반도체 이란발 쇼크 회복 중이다. 단기 충격을 딛고 역대급 실적 그리고 우주 반도체 시장 진출 등 견고한 AI 미래 산업 모멘텀을 바탕으로 다시금 반도체 대형주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자, 역대급 수출, 화장품주 투심 집중, 중국에 대한 의존도에서 벗어나 북미와 유럽에서 분기 최대 수출 기록을 경신 중인 K-뷰티입니다. 한동안 좀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었는데요. 다시금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죠.
네,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휴전 협상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파키스탄에서 11일, 이제 내일이 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대표들이 만나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휴전 이슈와 함께 가장 많이 뜬 게 건설주가 아닌가. 오늘은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이게 이제 만약에 11일 날 종전을 한다라고 하면 네. 이게 단기적인 이제 변곡점이 될 시세가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세론에 대한 성격으로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네. 재건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오늘은 눈치 보기 장세에 돌입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어떻게 보면 수혜를 보고 있는 쪽이 재건 관련주잖아요. 네. 이게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재건이라고 하는 금액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수주 기간도 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이 이제 건축 관련된 투자가 좀 제한적인 상태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하나의 모멘텀, 수주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슈가 동반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이란과 그리고 미국의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러우 전쟁 관련돼서도 하나 둘씩 조금 해결의 조짐이 좀 보이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종전에 대한 가능성도 제가 봤을 때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네. 그러면 본격적인 재건에 대한 기반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선반영이 되면서 지난주부터 어떻게 보면 재건 관련주들이 좀 강세 흐름을 보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협상 모멘텀 속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건설주. 하지만 이게 남은 변수들이 너무 많잖아요. 특히나 맞죠. 이제 이스라엘이 갑자기 또 헤즈볼라를 공격을 하면서 균열이 가기도 했고, 그리고 협상의 어떤 어떤 지점이 굉장히 모호하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2주가 더 넘어서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단기적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기대감이 오른 건설주들은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이게 앞으로의 흐름 자체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건설주들이 그 전에 올라갔었던 배경은 원전이라고 하는 키워드였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건설주들이 앞에서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우리나라 뭐 주택 시공 자체가 그렇게 원활하게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췄는지를 보시면 결국에는 이 원전에 대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당연히 이제 원전 관련된 인프라 투자의 확대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원전에 대한 키워드로 가장 강하게 올라갔었던 종목이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었죠. 네. 그러면서 상승을 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주가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서 이제 2등으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DL-ENC 그리고 GS건설, 삼성 E&A 같은 종목들이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 어떻게 보면 이제 GS건설은 원전 관련된 그 기존의 고리나 우리나라의 이제 원전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 대한 원전 투자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이걸 바탕으로 고스란히 해외 쪽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전개되면서 상승을 한 배경이고 DL-ENC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룸에너지에 대한 그런 이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면서 동반 이제 SMR 관련된 사업이 이어지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배경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DL-ENC도 이제 SMR 관련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그 보유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뭐 미국 쪽에 투자가 상당히 좀 진행이 많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수혜를 고스란히 좀 받고 있고 그리고 삼성 E&A도 이제 원전 관련된 부분에 대한 레퍼런스를 좀 갖는다라고 보면 투자가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2등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올라갔지만 네. 이제는 전반적인 종합 건설사들에 대한 랠리 상승이 본격화되고 있고 거기에 원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같이 연계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재건에 대한 거는 플러스 알파 정도 수준이고 네. 이걸 끌어가는 건
결국에는 원전에 대한 키워드가 얼마만큼 더 부각이 되는지가 중요한 관점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전쟁 이전에도 워낙 이제 원전 이슈로 주목받고 있던 건설주들이었고 최근에 재건 이슈로 인해서 다시금 들썩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뭐 대형 건설사라고 해서 무조건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닐 테고 중동 수주 이력을 보유한 건설 기업은 어떤 기업일지 주목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앞에서 잠깐 얘기해드렸었던 이제 중동에서의 뭐 다양한 그런 레퍼런스 이력들은 네. 이 LNG 플랜트 사업, 그리고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 그리고 대체 에너지 관련된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한 사업들을 대부분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기업들이 어느 정도 뭐 한 이력들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현대건설은 네옴시티, 그리고 예. GS건설은 파딜리 가스 플랜트 관련돼서도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에 어떻게 보면 수주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우건설은 리비아, 이라크, 신앙만 기반, 그리고 DLENC는 사우디, 쿠웨이트, 그리고 마덴암모 플랜트 관련된 부분 수주, 그리고 삼성 E&A도 역시나 사우디 카파 쪽에 대한 파딜리 가스 플랜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다 공통적으로 보면 기존에 어느 정도 플랜트 사업을 진행을 했었던 기업들이 당연히 이제 재건이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어떻게 보면 사업을 잘 진행을 했었던 기업들에게 다시 수주를 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이제는 재건에 초점을 맞춰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급하셨던 뭐 현대건설, 대우, 뭐 DLENC, GS건설, 삼성 E&A 모두 뭐 중동과 수주 관계는 다 있었던 거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만약에 종전이 결정이 되고 재건 국면에 접어든다라고 했을 때 이 기업은 정말 큰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보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건설사들도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제 건설 기계 쪽 관련 종목들도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이제 당연히 이제 땅 파야 되고, 네. 그리고 뭐 건물 지어야 되고,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콘크리트 펌프를 수출하고 있는 전진건설로봇, 그리고 HD 건설 기계라든지 진성 TC 뭐 이런 종목들은 굴삭기에서도 상당히 좀 어느 정도 매력적인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고, 네. 거기에 이제 두산 밥캐까지 굴삭기 관련된 글로벌적인 그런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었던 거는 신흥국 쪽에서는 자원 개발, 인프라 투자 확대가 됐었고, 네. 그리고 선진국 쪽에서는 이제 데이터 센터 건설, 원전 건설 쪽에 이런 이제 건설기계 쪽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수주 자체는 좀 올라오고 있는 사이클이 이어졌거든요. 거기에 재건이라고 하는 게 같이 붙으면 어떻게 보면 건설 기계 쪽 관련된 섹터도 재건에 대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종목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들도 볼 필요가 있지만 건설 기계 쪽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건설 기계도 말씀하셨는데 건설주 중에 딱 종목 하나 꼽는다라고 하면 어떤 걸 좀 추천하시겠어요? 건설주 중에 딱 하나 꼽는다라고 하면 저는 DLENC를 DLENC 요?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PBR 자체로도 뭐 제가 확인했었을 때는 1배 정도 미만이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SMR 쪽 관련돼서 미국에서 이제 레퍼런스가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최초 수주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수주를 바탕으로 계속 수주가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 기술력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해외 쪽에 대한 팔로가 좀 커질 가능성도 높고, 우리나라도 제 11차 전력 수급 계획을 보면 대형 원전을 짓는 것도 있지만 SMR을 한 기 정도 짓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그럼 SMR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했었던 기업이 당연히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 기간은 2037년 그 정도 수준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상당히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기존의 사업을 원활하게 좀 잘 진행했었던 기업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동 재건 기대와 더불어서 건설주 그리고 건설 기계 관련된 얘기 나눠봤고요. 자, 반도체 얘기 다시 해보죠. 이란발 쇼크에서 회복 중인 것일까? 최근 흐름 보면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뭐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너무 좋게 나왔고요. 그 충격에서 좀 벗어나는 국면이 아닌가? 현재 삼성전자 21만 원대, SK하이닉스 104만 원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쟁발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네.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배경뿐만 아니라 4월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가 이제 매수로 좀 전환되고 있는 것도 수급적인 영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단기적으로 코스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고점에 있다라고 하는 점은 당연히 이제 6천선을 어느 정도 시점에서 돌파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네. 근데 이 삼성전자, 전자닉스가 둘 다 이제 공통적으로 좋은 흐름이 전개되면 당연히 이제 6천선 안착으로 좀 이어지면서 다시 6,347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으로 좀 전개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수급에 대한 부분과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부분도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정도 이 전자닉스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흐름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증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쪽 관련돼서는 최근 어제 나온 뉴스 메타가 코어 이브에 210억 달러의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와 그리고 아마존도 자체 칩에 대한 판매 호조가 이어지면서 26년까지에 대한 판매가 칩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이런 거를 다 연결을 해보면 에이직 반도체,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그런 생산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도 고뇌를 했었던 파운드리 쪽 사업이 네. 하반기 쪽으로는 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BP 정도 수준, 손익분기점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더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증권사들에서는 이제 하반기 때 가이던스 실적을 300조 이상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그러면 동반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57조를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 SK하이닉스는 뭐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못해도 한 40조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봤을 때는 뭐 SK하이닉스도 생각보다 HBM3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높고 그리고 영업이익률 자체가 삼성전자가 이번에 40% 중반대인데 SK하이닉스가 4분기 때 58%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번 1분기에 60%를 넘어가면 어떻게 보면 실적은 더 생각보다 더 좋을 수 있다. 그런 게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뭐 전쟁이 좀 악화가 됐을 때는 긍정적인 이슈도 안 좋게 보고 또 좀 휴전 국면에 접어드니까 이렇게 좋은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 주에 이 테슬라의 테라펩 인텔과 협력한다는 소식에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좀 아쉽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나온 또 보도를 보니까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디램과 낸드 플래시가 우주에서도 이 성능을 확인했다, 기술력을 입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서 특히나 우주 데이터 센터 또 우주 개발에 힘쓰고 있는 테슬라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 우주 반도체에서의 삼성전자 역할이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테라펩을 뭐 테슬라가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 자체도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우려하는 것보다는 좀 긍정적인 하나의 뭐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서 그런 이제 기회로 좀 참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제 우주 환경에 사용이 되는 반도체는 상당히 좀 기존의 반도체와는 틀린 그런 스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극저온이라든지 고온, 방사선 그리고 자기 같은 부분들을 다 어느 정도는 좀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특수 반도체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왜 그렇게 이제 우주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 들어 많이 높아졌느냐? 네. 예전에는 이제 우주로 쏘아 올리는 발사체가 비쌌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 발사체 자체가 원체 위성들을 많이 쏘아대다 보니까 좀 가격이 저렴해졌죠. 그런 점에서 우주로 쏘아 올리는 발사체에 대한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반도체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위성을 더 많이 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우주에 들어가는 이제 발사체에 탑재되는 다양한 반도체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우주 발사체를 많이 쏜다라고 해도 이게 뭐 비중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이 다양한 달이라든지 우주 쪽에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만 있지 만들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우주 반도체를 삼성전자가 나도 이거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뭐 완전히 동떨어지진 않고 우리 기업들도 여기에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주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좀 꼭 나오는 것이, 최근에 이제 전쟁 이슈 속에서 개인의 수급은 버텨주면서 대형 반도체주는 회복할 때 좀 잘 회복하는 느낌이고, 빠질 때도 또 금방 또 회복하는 느낌이었는데,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좀 덜 회복되는 느낌이 들어서 중소형주의 전망은 좀 어떻게 예상해 보세요? 중소형주 오늘 보시면 어떻게 보면 답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3%, SK하이닉스가 4%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아웃퍼폼해서 올라가는 기업들이 반도체 기업, 소부장 쪽에서 많다. 그런 점은 일단 반도체 소부장 단에서도 이제는 낙수 효과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1분기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을 많이 하고 있지만, 특히나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 쪽이 뭐 네페스라든지 그리고 뭐 세미파이브 뭐 이런 종목들인데, 결국 이제 파운드리에 연계가 되고 있고 외주 생산을 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도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쪽은 역시 반도체를 만드는 쪽에 있어서 식가게라든지 증착 장비가 계속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테스라든지 VM 뭐 이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파운드리 쪽에 이제 펠리클이라든지 브랭크 마스크를 공급을 하고 있는 뭐 SNS텍이나 FST 같은 그런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파운드리 쪽에 대한 투자가 더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관련된 소모품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관련 있는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소부장주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역대급 수출을 보여줬다라는 화장품주, 사실 저희가 직격 프라임 시간에 화장품주는 거의 처음 달아보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좋은 수출 기록이 나왔네요. 수출이 어떻게 보면 역대 최대 1분기 실적입니다. 31억 달러 정도 수준인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중국 쪽의 비중이 높았죠. 하지만 이게 미국 쪽과 그리고 일본, 유럽 이런 쪽으로 이제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게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화장품 관련돼서는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가 여름, 가을입니다. 왜 그러냐면 봄에는 기초 이런 제품들만 주로 많이 사용을 하지만 여름이 될수록 어떻게 보면 바깥 활동이 더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색조라든지 그리고 선크림에 대한 그런 수요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봄에 사서 여름, 가을에 파는 그런 이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배경도 수출 데이터와 더불어서 1분기에 대한 실적이 바닥이고 2, 3분기로 넘어갈수록 실적이 좋아진다는 걸 미리 선반영을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배경이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어떤 중국 의존도에 벗어나서 앞으로 미국 시장 또 유럽, 일본 시장 다변화에 기대감이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대외 악재도 사실 많이 쌓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악재를 통과하는 시점이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통과하고 있는 시점이다. 왜 그러냐면 중동발 리스크가 좀 장기화가 되면 이 화학 원료, 그러니까 화장품 원료에 대한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비용이 높아지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 휴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얼마만큼 빠른 시일 안에 종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상반기 때 종전이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에 대한 거는 주가에 녹여져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어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은 찍고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화장품 관련해서 그럼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주목이 될까? 이 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작년부터 이게 딱 정해진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대한 매출 다변화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멀티 브랜드 샵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는 올리브영 같은 해외 쪽은 세포라라든지 그리고 울타뷰티 이런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얼마만큼 잘 협력을 하면서 판매를 할 수 있을지 뭐 그런 거를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관련된 해외 쪽에 대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뭐 APR이라든지 그리고 OEM, ODM을 원활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한국콜마. 당연히 이제 올리브영에 소속되어 있는 화장품 매출이 커지면 네. 여기에 제작을 이제 동반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 한국콜마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쪽에 대한 판로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실리콘2 같은 그런 기업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NC바이오도 최근에 어떻게 보면 주가 흐름이 좀 좋진 않아서 LNC바이오는 좀 어떻게 보세요? LNC바이오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뭐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리투오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 리투오라고 하는 제품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경쟁이 상당히 좀 치열하게 형성이 되고 있어서 파마 리서치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휴젤이라고 하는 기업도 관련된 사업에 또 진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에서 경쟁이 상당히 좀 치열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시점이 되고 있어서 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면 좀 시간은 좀 걸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실적이 좀 선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라 LNC바이오 나쁜 흐름으로 전개될 것 같지는 않은데 워낙 경쟁이 이제 치열하다 보니까 스킨부스터 쪽 관련된 시장이 그런 점에서 조금 쉬어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인 관점은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화장품주까지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장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 탑픽 종목은 오랜만에 증권주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증권주. NH투자증권을 가져왔습니다. NH투자증권이요. 네, 뭐 예전에 이제 세종증권에 합병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인데 우리증권이랑 네. 우리투자증권이랑 합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업력이 좀 있습니다. 업력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브로커리지 매매 수익에 대한 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동발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가장 크게 또 수혜를 볼 섹터가 증권 섹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매매를 이제 기다렸던 투자자들이 매매를 이제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매매가 당연히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편취하는 그런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분기 때 이 일평균 거래대금이 66조였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당연히 1분기의 실적은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동사 최근에 상장한 K뱅크의 주요 주주입니다. 5.5% K뱅크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은행과의 그런 사업 시너지도 제가 봤을 때는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NH투자증권 좀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긴 안목으로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1차 목표가는 한 4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3만 9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금 이 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NH투자증권의 어떤 기대감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34,000원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 3만 9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독립리서치 P&G 손창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코스피 지수 상승 출발했는데 더욱더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5,900선 돌파해내는 움직임, 코스닥도 함께 1% 넘게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1,100선 턱 밑까지 올라온 움직임입니다. 과연 이 상승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도 자세한 전략 만나보겠습니다. 딜사이트스 정효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장 다행히 상승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상승 좀 즐겨도 되는 오름세입니까? 예,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좀 무난한 이제 상승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이랑 휴전 관련해서 2주간의 이제 휴전이라는 기간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기간에 대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골고루 좀 기관이나 외인들에 대한 수급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면서 지수 상방을 좀 끌어올려주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핵심적으로 올라가는 테마가 이제 5G 통신 쪽 관련한 종목들 위주로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다른 이제 섹터들도 올라가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오늘 이제 테마성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간다는 점. 근데 이제 시장 자체는 갭으로 뜬 것 치고는 큰 재미는 없습니다. 오늘처럼 이제 갭으로 뜨고 중간중간에 조정이 좀 나오면서 갭으로 떴다가 밀리는 약보합으로 흘러가는 장세 자체가 당일 이제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제 큰 재미는 없는데, 스윙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무난한 골고루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좀 보여진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특히나 이제 오늘 특징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매인들에 대한 양매수가 지속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여줬던 코스닥에 대한 외인들의 지속적인 이제 매수세까지도 같이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일단 호르무즈 해협 관련돼서 이란이 통행령 징수에 대한 그런 이제 현실화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유가 흐름도 변동성 있게 나오는 모습들과 중간중간에 이제 트럼프에 대한 발언들로 지수가 아주 요동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 궤도로 이제 들어가고 있다는 점들이 가장 이제 특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이제 반도체 대장주격 대형주로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붙어주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런 시장에서는 중간중간에 노이즈가 있을 때마다 수매 관점에서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제 좀 재미를 볼 수 있을 만한 이제 자리이고, 근데 지금 당장에 내가 이제 매수한 종목이 7, 8%, 1, 20% 올라간다고 해서 급하게 이제 수익 실현을 좀 마무리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추세를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흐름으로 좀 가져가시되, 단기적인 이런 중동에 대한 리스크도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 이제 국내 증시는 중기적으로 올해 말까지는 무난한 이제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말씀드리는 연준 자체가 금리나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과 국민성장 펀드라든지 국내 빌리업 관련된 자사주 소각해가지고 150조 규모의 성장 펀드 지속적인 이런 수급 주체에 대한 것들이 좀 강하게 있다 보니까 무난한 이런 상승 흐름들이 지속이 좀 되고 있고, 오히려 코스피가 이제 5천 초반이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000포인트 초반대 누릴 때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속적인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좀 빠르게 좀 수익 실현까지도 할 수 있는 자리들이 좀 많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상승세 과연 다음 주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시장 전략 만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종목에 대한 리뷰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히트픽 공략주는 셀바스 AI였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AI 관련한 종목들 공략해 주셨는데요. 오늘 셀바스 AI 조금 힘이 없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 어떤 전략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섹터 자체가 올라가는 테마들이 이제 한정적이다 보니까 가능한 테마들이 이제 5G 통신 쪽이나 이제 태양광 일부 이제 종목들만 좀 올라가고, 나머지 그 외의 종목들은 이제 수급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는 이제 모습들.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점에서 최대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많습니다. 당장에 이제 급하게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은 매수하고 나서 내가 좀 마음이 편안하게 이제 끌고 가려면은 결국에 매수 단가를 얼마나 낮게 이제 매수하냐가 가장 이제 관건이고, 셀바스 AI 같은 경우 이제 어제 히트 종목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매수가 자리 근처에서 좀 천천히 이제 막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도 국내 1호 인공지능 상장사로 음성 임식이라든지 음성 합성 이런 분야에서 국내 1위의 이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유율 자체가 이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에서나 이제 이번에 의료기와 에너지가 같이 또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런 재료 테마들이 지속적으로 좀 붙어줄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셀바스 AI 최근 이제 좀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지난 3월 26일 날 이제 최고점을 찍어줬거든요. 17,580까지 최고점을 찍고 나서
중간중간에 이제 가격 이 변동폭 자체가 하루에도 뭐 많게는 이제 뭐 8, 9%, 10%대 전후에 이런 가격 조정폭들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수 단가를 좀 최대한 좀 낮게 잡아드렸어요. 매수 단가를 제가 13,000 이하 잡아드렸는데 지금 이제 오늘 13,000 이하 자리 주면서 13,000 이하에서 이제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고 13,000 이하 천천히 분할 매수 걸어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이제 매수하고 나서 플러스 뭐 1, 2% 무난한 이런 이제 추세를 끌고 갈 수 있는 이제 막 자리가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일단 매수하고 나서 내가 플러스 빨간불이 켜지면은 어느 정도 뭐 급하게 흔들지 않는 이상 편안하게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13,000 이하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 관점 보시라 말씀드리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큰 거래가 터지거나 뭐 변동성 자체가 강하게 붙어주지는 않습니다. 아래 하방 이제 122평 그다음에 62평짜리 지지를 좀 잘해주고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뭐 12,000 자리를 깨지 않는 이상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1차 뭐 빠르게 1차적으로 짧게 좀 수익 실을 한다면 15,000 정도부터 수익 대응 가능한데 지금 구간에서 뭐 급하게 이제 당장 수익 준다고 해서 뭐 짧게 또 수익 실할 필요는 없거든요. 셀바스 AI가 매수 단가 자체가 이제 13,000 이하 낮게 매수를 했다라면은 지난 이제 전고점 17,580까지도 뚫어주면은 18,000대까지는 무난한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실적 자체도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전년 대비해서 60% 이상 급증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난 단기적인 이제 흐름들, 작년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에 대한 그런 이제 실적들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매출이 잘 나오면은 매출 같은 경우에 한 1,500억에서 한 2,000억대까지도 좀 기대를 해본 한 구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볼 수가 있으시고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 지금 일봉상 관점상 일단 단기적으로 짧게 대응한다면 15,000대 여유 있게 끌고 가면은 18,000대까지 가져가시면서 좀 더 이제 추세를 좀 끌고 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바스 AI에 대한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변동성이 강하진 않지만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성도 탄탄하기 때문에 만약에 전고점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코멘트까지 달아드렸습니다. 앞으로 주가 추이 잘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관심주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 관심주는 삼성전기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 10% 넘는 급등까지 연출해줬고요. 52주 신고가 바로 돌파해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기에 대한 이슈들 정말 많은데요. 오늘 장은 어떤 포인트에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뭐 삼성전기 지난번에도 이제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수급이 붙어주는 종목들, 가능 종목이 계속 가는 이제 형태 지금 시작입니다. 그동안에 억눌렸던 주가가 드디어 이제 시작 시즌과 맞물리면서 지속적인 이제 상승세를 좀 이뤄가고 있는데 삼성전기 같은 이런 종목들 기존에 이제 매집하신 분들은 추세를 충분히 더 먼저 끌고 가셔도 된다 좀 말씀드리겠고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잘 나왔어요. 매출액이 이번에도 이제 거의 뭐 3조 원대 가까이 나오면서 영업이익도 지난 지금 4분기 실적 거의 2,300억 가까이 2,400억 자리가 좀 나오면서 실적이 좀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IT 기기에 대한 이제 최근에 이제 IT 기기에 대한 수요 둔화들이 있었음에도 좀 불구하고 삼성전기가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이렇게 좀 나오는 원인 자체가 AI에 대한 이제 수요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MLCC 이런 수요들이 같이 이제 늘어나거든요. AI 서버 같은 경우에도 한 대당 기존의 이제 일반 서버 대비해서 훨씬 많은 특히나 이제 고부가 비싼 이제 MLCC가 탑재가 되다 보니까 이런 기존의 이제 MLCC에 대한 수요들이 같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좀 같이 올라가고 있고 올해 MLCC에 대한 이제 가격 자체 또한 8%에서 많게는 한 10%까지도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마진 자체도 같이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점차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뭐 IT나 뭐 모바일 쪽 이런 쪽에만 편중되어 있던 이제 실적들이 이번에 이제 AI 뭐 서버 관련해서 굉장한 그런 이제 기존의 이제 가속기용 쪽으로 중심적으로 재편이 되면서 실적 자체가 굉장히 질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특히나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올해부터 상반기 내 지금 조인트벤처 설립까지도 좀 마무리하면서 유리기판 자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좀 붙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대한 이제 취약한 부분이 이제 열이라든지 휘면서 고장나는 이제 불량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인데 뭐 유리기판을 바꾸면은 굉장히 이제 그런 열이라든지 휘는 현상들에 대해 강하고 전력 효율도 이제 좋다 보니까 AI 반도체 필수적으로 들어간 기술이 이제 유리기판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기판에 대한 상용화가
올해 올해 빨리 나오면 올해 상반기 쪽으로 이제 속도를 좀 낼 것으로 좀 기대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지속적으로 붙고 있다는 점 말씀 좀 드리겠고, 삼성전기도 차트를 좀 보시면은 지난 이제 정고점 자리이자 저항 거리점 구간 50만 원대 자리를 지난번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강한 이제 상승 돌파가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거의 뭐 두 단위 가까이로 이제 붙어주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9천억 넘게 뚫어주면서 50만 원짜리 뚫어주고, 어제 살짝 눌렸다가 오늘 재차 이제 돌파가 나오면서 58만 5천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가 이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기 과거 이제 긴 차트 흐름상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추세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눌려있던 22년도부터 23년도, 4년도, 5년도 박스권 자체를 좀 길게 가져갔습니다. 거의 한 15만 원대에서 박스권을 좀 길게 가져가다가 그거를 이제 이번에 이제 20만 원대 자리를 돌파가 나오면서 그대로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들, 이제 실적 자체가 이제 질적으로 올라간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융합이 되면서 강하게 58만 5천 원까지 뚫어주는 모습이고, 실적 자체를 지금 이제 놓고 보더라도 올해 예상되는 이제 매출 자체가 13조에서 잘 나오면 이제 14조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작년 실적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한 9천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조 4천억대에서 많이 나오면 이제 1조 8천억, 2조 원대까지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조 4천에서 2조 원대까지도 영업이익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거의 뭐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주가에도 잘 이제 반영이 되고 있고, 기존에 삼성전기를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추세를 충분히 잘 끌고 갈 수 있는 자리들인데, 워낙 이제 잘 가다 보니까 새롭게 이제 삼성전기를 매수하고 싶거나 편입을 하고 싶은데 주가가 뭐 이렇게 크게 눌리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실제 이제 매수할 만한 이 자리 자체를 좀 잘 안 줍니다. 그나마 이제 눈여겨볼 수 있는 자리가 이제 40만 원 언더 자리, 중간에 이제 아래 하단 62평 안 물리는 구간까지 한번 온다면 스윙 관점으로 이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좀 나올 것 같고, 기존에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뭐 굳이 이제 50만 원짜리 재차 흔들거나 깨지 않는 이상 무난하게 이제 뭐 70만 원, 80만 원대까지도 지금 영업이익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오늘장 급등해주면서 신고가 갈아치우는 행진 보였는데요. 올해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좋고요. 이와 함께 유리기판이라는 모멘텀까지 양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앞으로 모멘텀들 먹고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첫 번째 관심주로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 관심주로는요, 삼성전자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오늘장 상승해주면서 20만 원 선에 안착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도 신규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건지, 만약에 지금 본다라면 어디까지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가장 크게 이제 관심이 있는 이제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대거 매수하고 기다리면 올라간다라는 이제 막연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지금 이제 20만 원 전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고착화가 되어가는 모습이에요. 20만 원 이하에서 이제 붙느냐, 20만 원 위에서 이제 매수를 하냐는데, 조금만 이제 올라가더라도 나를 놓고 이제 그대로 이제 날아갈까봐 좀 급하게 이제 20만 원대, 21만 원대 이래 붙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일단 저는 이런 흐름들 크게 중간중간에 엄청난 이런 이제 미국 이란에 대한 이런 전쟁 리스크라든지 외부적인 시장 리스크만 없다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이제 40만 원대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실적만 이제 놓고 봤을 때 지금 1분기 실적 자체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133조 원에다가 영업이익이 57조. 매출 자체도 이제 큰데 영업이익이 일단 영업이익률에 대한 이 부분들이 매출액이 거의 40% 이상이 좀 나오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57조라는 규모가 엄청나게 이제 크게 좀 잘 나왔고, 전년 대비해서 700% 이상 이제 급증이 좀 나왔어요. 이런 실적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주된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 5세대 이제 HBM3가 나오면서 엔비디아라든지 구글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본격적으로 이제 대량 공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특히나 AI 시대에 지금 이제 필수적인 HBM이 기존의 이제 디램 가격 대비해서 이 마진 자체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과거 이제 디램 대비해서 마진 자체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매출 자체가 과거에 100조 원대 규모라면은 영업이익이 10조 원대에서 잘 나와야 이제 15조, 20조 원대 수준으로 나왔던 것 대비해서 지금 거의 50조 원대 이런 수준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고부가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라든지 이익 레버리지, 마진 자체가 굉장히 크게 올라간다는 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더 상승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시장 리스크로 인한 그런 가격 조정들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어요.
중동 전쟁에 대한 매수들로 인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조정이 나올 때마다 그런 구간에서가 이제 오히려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이제 저류의 좀 기회들이 될 수가 있고 기존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차트를 보시면은 2월 26일 날 전쟁 전에 이제 급등이 좀 나왔을 때 22만 8,500까지 찍고 전쟁 이슈로 인해서 리스크로 인해서 20만 원대까지 밀리면서 18만 원 이하 뭐 16만 원대까지도 이제 가격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가장 이제 단기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구간대가 이제 62평 자리에서 맞물렸을 때 17만 원 이하에서 가격대를 준다면 충분히 또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만 원대에서 적극적인 이제 매수세를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강한 구간이 이제 18만 원. 새로 좀 진입을 해본다면은 이제 18만 원 존에서 잘 유념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 실적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올해 1분기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 이제 133조 원, 영업이익이 이제 57조 원대 규모인데 지금 올해 이제 예상되는 매출 자체가 6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600조 원에다가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영업이익이 250조에서 잘 나오면 이제 300조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주당 이제 EPS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실적 기반을 했을 때 한 3만 6천 정도 나오는데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EPS가 2만 5천 원대만 되더라도 지금 뭐 전체적인 이제 PI라든지 엔비디아나 뭐 구글 이런 이제 기존에 강한 뭐 빅테크 업체들과 이제 비교를 해보더라도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EPS 2만 5천 원대 잡아도 지금 주가가 30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목표가들이 좀 도출이 됩니다. 이미 어느 정도 지금 실적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관심주는 삼성전자였습니다. 1분기 만에 1년치를 넘어서는 대기록을 썼던 삼성전자였죠. 만약에 지지선대에서 분할 매수를 접근하신다라고 하면은 한 30만 원 정도까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앞으로도 매분기마다 실적 서프라이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주가 추이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심주 알려드렸고요. 다음으로는 공략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모멘텀까지 있는 종목 알려드린다라고 예고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의 공략주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시장과 이제 맞물려서 이제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이제 소재, 부품 쪽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지속적으로도 쏠리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대형주 위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악수 효과들이 이제 중소형주로 이제 떨어질 수 있는 이제 시점이거든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20만 원대에서 뭐 30만 원, 많이 보면 이제 40만 원, 주가를 이제 20만 원대, 40만 원까지 가더라도 이제 2배, 100% 가까운 이제 수익률인데 이 삼성전자의 최대 장점이 안정적으로 내가 그나마 이제 큰 걱정 없이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수익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게 최대 관점이라면은 조금 더 내가 리스크를 지고 그거보다 더 많은 이제 수익률 단기간에 이제 뭐 100% 이상, 100%, 150%의 그런 2배, 3배 이상까지도 수익을 노려보려면은 결국에 이제 또 중소형주 종목 중에서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이제 시가, 반도체, 소재, 전장 관련된 이제 종목이라는 점 말씀 좀 드리겠고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기술이 계속해서 이제 고부가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가면서 이번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8.6세대 단독 수주를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같이 이제 단독 수주로 양산에 들어갔어요. 수주 자체가 일단 단독 수주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실질적으로 좀 가장 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유리기판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올해 크게 작용을 하는데 이 유리기판을 결국에는 이제 얇게 깎아내는 게 관건입니다. 근데 얇게 깎아낸다고 다가 아니라 이걸 강도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 시각 기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경쟁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독점적 지위를 지속적으로 좀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점. 이런 독점적인 지위는 결국에 강한 마진과 이제 영업이익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고 여기에 대한 이제 뭐 실적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이제 올라가면서 일단 유리기판에 대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제 선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퀄컴이랑 협력을 하면서 또 모듈 개발까지도 같이 들어갔어요. 여기에 따라 이제 기술에 대한 경쟁력까지도 이제 확보를 하는 흐름들이 있고 유리기판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여러 이제 분야에 AI 반도체 관련해서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 이제 기술이다 보니까 이 유리기판에 이 구멍 뚫는 TGV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경쟁력을 이 종목, 히트핏 종목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뭐 초고속 데이터라든지 이 전송을 위한 뭐 CPO나 이제 그 응용 기술들 이런 것까지도 영역을 확장을 하면서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반도체 부품 중에서도 가장 이제 강한 모멘텀이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점들. 그래서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이제 차트 주가 자체는 작년에 이제 최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에서 안착이 좀 되어 있습니다. 주가 자체에 대한 이제 상승 자체는 지금 당장에 이제 좀 눌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좀 크다라는 점. 지금 가격대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이고 지금부터 이제 천천히 이제 모아가는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또 빠른 수익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큰 걱정 없이 너무 지금 이제 뭐 과열되어 있는 종목들, 너무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고점에서 올라타기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 아직까지 주가 자체가 가격이 반영이 안 된 종목들 위주로 유념 있게 보시면서 천천히 모아가신다면은 충분히 내가 좀 편안한 투자를 좀 끌고 갈 수가 있고 결국 이런 종목들을 내가 이제 뭐 수익을 잘 끌고 가려면 매수 단가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동안 드렸던 히트픽 종목들 죄다 다 저점 자리에서 잡아드리면서 이번에 뭐 DAC 같은 경우에도 뭐 많게는 이제 70% 가까운 그런 이제 수익 자리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히트픽 종목들 제가 최대 저점 자리에서 잡아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가격대를 잘 확인하시고 아래 이제 하단 텔레그램방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매수가부터 뭐 목표가 손절 라인 때 종목에 대한 재료 내용들 다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고 편안하게 확인해서 그냥 이제 뭐 HTX나 이제 포스트 이용해서 그냥 메모해 두시고 매수가, 목표가 적어 두시고 그 가격대 오면은 편안하게 매수하고 매수 걸어 두시고 이런 관점으로 매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좀 쉽게 대응할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 8.6세대 OLED 양산이 본격화됐다고 합니다. 이 종목은 3D의 물량을 사실상 완전히 좀 수주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가시면 자세한 가격 전략과 함께 이 종목의 이름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프라임 히트픽 이 시간도 딜사이트스의 정효재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시점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 흐름은 어떨까요? 강남 3구 쪽은 꺾였다곤 하나 상대적으로 중저가인 지역이 들썩이는 국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월 9일을 기점으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결국 정부가 보유세 강화 카드까지 꺼내들게 될지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 이중적으로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오늘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 그러니까 7차례 연속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또 예상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지금 기준금리가 말씀하신 대로 7차례가 동결이 됐다라는 거는 시장에서는 고정값이라고 이제는 보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부동산 시장의 가장 핵심 변수로 보기에는 상당 부분 시간이 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최근 들어서는 가장 핵심 변수로 보는 거는 대통령의 입, 네. 뭐 트위터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굉장히 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보는 것 같고요. 그 외로는 보면 최근 들어서 앞으로 이제 공급 물량 그리고 공급에 대한 추이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성을 띠고 있는데 가장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5월 9일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관건인데 왜냐하면은 다주택자의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뭐 요게 가장 핵심이겠죠. 하지만 이제 한 달 정도 뒤로 보면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장 변수로 부각될 거는 이제 공급에 대한 이슈,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 그다음 매물 잠김에 대한 이슈인데 최근에 부등호를 보면은 예전에 이제 양도소득세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가장 큰 부등호였는데 앞으로는 이
공급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큰 핵심 변수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예,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지난해 말부터 계속해서 이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를 한시적이 아니라 확실하게 종료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밝혔고 워낙 또 관련 메시지도 많이 나왔고요. 최근엔 이제 전쟁 이슈 등으로 인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수면 아래로 좀 들어갔습니다만 이제 5월 9일이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보면 이 강남는 고가 아파트 가격이 2년 만에 꺾였다라는 소식도 있고 이게 단순한 어떤 조정으로 봐야 될 것인지 시장의 방향 자체가 강남을 중심으로 바뀌는 것인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우선 지금 강남의 그 가격이 최근에 꺾인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가격에 꺾임들이 있는데 이런 가격이 내려간 겁니까? 상승률이 꺾인 겁니까? 상승률이 꺾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가격도 일부는 실거래가를 보면은 꺾인 부분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가격의 꺾임이 어떤 부분이냐라고 보면은 하나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한 입장에 다주택자라고 한다면 가장 수익 구간이 높은 구간에서 엑시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양도소득세를 10년 정도를 이제 보유를 했다. 그럼 양도소득세가 뭐 12년, 13년, 15년 간다고 해서 그렇게 실익이 크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년 구간이 가장 수익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큰데 그 본인들이 뭐 발목 정도 사서 한 귀 끝 정도에서 내가 매각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놓는 물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 한 2년, 3년 전에 매입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그런 구간에 돌입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뭐 협상과 가격 조율을 바탕으로 해서 뭐 거래가 형성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지점은 강남 가격이 꺾였다라고 보면은 이게 시장에서 어떤 기타 지역의 가격을 끌어내릴 만한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꺾임을 보면 작년에 서울의 아파트 값이 8% 정도 올랐는데 네. 송파와 뭐 강남과 한강벨트 주변은 한 20%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오버슈팅을 한 이후에 가격에 일정 부분 조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작년에 뭐 서울 노도강이라든지 금강구 정도는 한 1에서 한 2% 정도 상승에 그쳤어요. 네. 그런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가격의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요. 또 그 외에 정책적인 요인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구매에 대한 뭐 닿을 수 있는 구매 가능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강남의 가격은 꺾였지만 서울의 전반적인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 상승 추세 안에서는 강남 외 기타 지역의 가격 흐름과 상승세는 좀 더 짙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세라고 하면 가파른 상승세가 있고 완만한 상승세가 있는데 현재는 좀 완만하게 좀 전환이 됐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뭐 지금 완만하게 전환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완만한 그 강도 자체가 5월 9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인데 왜냐하면은 지금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시장에 공급 물량을 내놓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이 정도의 밸런스가 맞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5월 9일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수급이 극단적으로 불이치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도 이제 5월 9일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유예 기간을 이제 계약에서 허가까지도 늘리는 네. 거는 결국 시장의 공급 물량을 유지하기 위한 그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거기에다가 1주택자에 대한 비거주 1주택자도 시장에 물량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 수급이 시장에서 상당 부분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수급을 맞추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이런 상승세의 안정적인 기울기가 좀 더 가파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 대출 정책을 봤을 때 15억 이하가 최대 6억까지 그리고 25억 구간으로 나눠서 15에서 25 사이가 이제 4억까지 25억을 초과하면 2억까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5억 구간으로 인해서 이 최대 대출 받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서 지금 이제 뭐 중저가라고 하기에는 15억도 비싼데 15억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더 오르는 국면이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충분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덜 올랐고 그다음에 15억 이하라고 하면 대출에 대한 한도를 보더라도 6억 정도의 어떤 그 한도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본인이 살고 있는 전세에다가 6억 정도를 대출을 받으면은 실질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또 분포도가 높은 지역들이 거래가 일어나고 가격 상승세를 주도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지역을 보면은 지금 성북구 같은 경우, 성북구. 예, 이런 지역은 비강남권인데 상승률을 보면은 전체 이제 한 누적을 보면 한 2% 정도가 올랐고요. 그리고 네. 동대문구나 관악구 같은 경우도 서울의 평균을 훨씬 웃도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나열한 지역들은 성북구, 동대문구 그리고 관악구 같은 경우는 15억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분포도가 낮았고, 예, 15억에 있는 분포도가 많았다라고 해야 되겠죠? 많았고 네. 그런 많은 물량 안에서 대출을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강남 지역들이나 한강벨트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나 월세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의 특징을 보면 네. 구매에 대한 능력이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남에 거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을 벗어나는 지역은 본인의 그 일자리라든지 학군하고는 좀 맞지 않다 보니까 고가의 전세에도 머무르고 있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로또 청약들을 노리면서 무주택을 유지를 하는 그런 수요들, 자금 여력들이 있는 전세 수요인데 아까 거론드렸던 서울의 외곽 지역을 포함해서 성북과 동대문, 관악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전세로 가기에는 전세에 대한 물량도 줄어들고 월세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더 밀려나게 된다면 서울을 벗어난 수도권 지역들 또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을 하고 전세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들어서 전세 물량도 굉장히 없거든요. 예, 뭐 일부 단지에서는 전세 매물이 아예 0건입니다. 예. 그러면은 선택지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는 지역들, 뭐 이 지역들을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되는 그런 전환 수요들이 커져서 지금 이런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트렌드는 전세 가격이 올라서 매매 가격을 밀어올리는 구조였다라고 하면은 최근 들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서울의 전반으로 하다 보니까 전세 갭 투자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네. 그러면은 전세 가격의 매매 가격을 올리는 갭 투자의 방향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가격을 올리는 거는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되는 실수요자들의 전환 수요가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 이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도구로 활용되는 대출이 6억까지 나오는 지역들, 뭐 이런 지역들에서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이제 전세금을 빼서 6억을 추가로 대출해서 그 정도로 좀 갈아탈 수 있다라는 수요가 있다. 네. 근데 이제 그 지금 정책이 바뀌어서 전세 대출도 DSR에 포함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제 전세에 대한 그 대출도 DSR 규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긴 한데요. 네. 실질적으로 그 가격선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본인의 여유 자금과 대출을 활용을 하게 된다라면 제가 지금 가격들을 15억으로 산정을 했지만 그 밑에 단에 있는 가격들이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뭐 8억과 9억, 10억 선에 있는 가격들이 지금 밀어 올리면서 한 15억 목미까지 지금 올라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최근에 가격선을 보니까 이런 그 구조인 거지 불과 한 달, 두 달 전만 해도 한 9억에서 한 10억 선 뭐 이 정도였기 때문에 충분히 거래가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값이 8% 정도 올랐고 마용성, 강남 이쪽이 20-30%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뭐 노도강이나 금강구 같은 지역이 지금 이제 좀 올라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가격대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춰지는 거라고 이해하면 좋을지 아니면 아예 양극화가 되는 것인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가격이 15억으로 점점 맞춰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네. 저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네. 저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뭐 굳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사도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서울의 외곽이나 어떤 그
저소득 계층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의 가격이 올라가는 건 더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양극화라는 거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거라면 그 서민과 어떤 뭐 저소득 계층, 사회 초년생들이 진입할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런 문제인 건데 최근 들어서 전세 물량들이 줄어들고 수급에 대한 균형이 맞지 않고 서울의 입주 물량이 지금 26년은 29,000호 정도 되거든요. 10년 평균이 한 38,000호예요. 그러면 24% 정도가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선택지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는 굉장히 문제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15억 선 정도의 가격선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위기감들은 뭐냐면 최근 들어서 이 한 10억 선 그 위아래로 있는 언더에 있는 또 오버로 있는 가격선들이 15억 정도 목미까지 올라갔는데 하단에 있는 지금 6억, 7억 선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도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가격선도 한 9억, 10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단에 있는 가격이 15억 아파트들이 하단에 있는 가격들을 끌어올리는 견인하는 이런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요 원인으로 보면은 전세나 월세 가격들이 올라가고 전세나 월세 가격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 공급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이런 원인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 시장 지금 뭐 전월세 시장을 붙잡지 못한다라고 하면 강남의 가격들은 일정 부분 조정되고 보합으로 될 수 있겠지만 그 기타 지역의 가격들이 더 위험성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현재 매물은 좀 많습니까? 아니면 좀 줄고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 매물들이 상당 부분 소진이 되고 일정 부분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소위 말하는 급매물들은 뭐 2월 달, 3월 달에 상당 부분 소진이 됐고요. 뭐 현장에서도 최근에 만나보면서 뭐 수요자들 접촉을 하니까 본인이 봤던 단지, 그 노렸던 단지에 가봤더니 소위 말하는 그 못난이 매물만 남았더라. 이미 다 팔렸고. 그렇죠. 좋은 물건들은 다 팔렸고요. 또 반대로 파신 분들 같은 경우 최근 15억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서울 외곽 지역들은 가격들이 빨리 팔고 조정될 수 있다 보니까 수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셨는데 지금 한 10억 정도 팔았던 매물들이 13억, 14억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역시나 정부 정책을 믿고 팔았더니 오히려 가격들이 더 올랐더라.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정부 정책에 맞춰서 팔고 났더니 다시는 그 가격에 못 사는 그런 구조거든요. 지금 2월, 3월에 파신 분들이 상당 부분은 이 정부 정책을 믿고 팔았더니 주택 가격들이 뭐 더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보고 파신 분들도 상당히 좀 낙담을 하고 계시고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급매물들이 소진이 돼서 좋은 매물들은 상당 부분 소진됐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매물의 증감을 보면 일정 부분 줄어들고 있는 거로 나오고요. 만약에 그 버티고 있는 그 매물 자체도 지금은 가격을 조정된 그 급매물로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번 정부가 이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한때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그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놨고,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제 오르는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이제 매물을 내놓는 결국에는 이제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잠식이 되어 있는 것인지 매물 잠김 우려는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매물 잠김 현실화는 뭐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정상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82.5%라는 세금을 내고 뭐 매물을 판다라는 거는 뭐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 뭐 진행자께서도 만약에 본인의 급여를 받는데 82.5%를 세금으로 내라고 하면 아프죠, 힘들죠. 아픈 걸 떠나서 차라리 그 직업을 선택을 안 하고 다른 직업을 한다든가. 다른 뭐 프리랜서를 한다든지 또는 뭐 그 소득을 납부를 안 하는 현금이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일을 선택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세죠. 그러면은 이게 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근로소득세를 극단적으로 내리면은 그 어떤 근로에 대한 의욕을 꺾는 것처럼 이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도 82.5%라는 세금을 내면 차라리
일을 안 하지와 마찬가지로 차라리 안 팔고 나면 안 내는 세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팔지 않고 시장에서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들은 낮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시장에서 매물이 늘어나고 팔 매물이 있다라고 하면 두 가지 선택지입니다. 하나는 이게 조정 대상 구역 이상의 어떤 규제 지역에 해당되는 곳들은 중과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들의 매물은 유지가 되고 늘어날 가능성들이 있다. 그리고 집값이 올라야지 양도했을 때 소득이 발생되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소득 구간이 낮은 곳들. 제가 뭐 현장에서는 그냥 농담식으로 네.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라고 얘기하면은 그 방법 알려달라고 하는데 네. 집값이 안 오르면은 양도소득세는 안 냅니다. 그러니까 소득세가 안 내는 그 구간이 결국 집값이 안 오른 지역들의 매물들은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양질의 지역의 금매를 못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5월 9일에 본인이 희망하는 가격의 주택 구매는 상당 부분 어렵다. 만약에 구매를 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의 일부는 전가받은 그 금액으로 네. 거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실수요자들이 그것을 이제 거래를 통해서 실수요하는 국면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매물 잠김, 다주택자들이 이제 아파트를 내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부는 아무래도 이제 보유세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좀 보세요? 보유세 카드는 세금은 모르겠고요. 그건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상향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거는 세금이 올랐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한 80% 정도로 올리게 된다면 네. 지금보다도 훨씬 높은 강도의 그 세금을 납부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작년에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뭐 이제 공정시장 가액까지 올리게 된다면 뭐 지금의 그 보유세를 내시는 분들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폭이 넓어질 가능성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보유세를 강화하는 게 결국 집값을 잡기 위한 방향이냐라고 본다라면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세에 대한 그 카드가 더 높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뭐 지금 사례로 얘기하는 뉴욕이라든지 뭐 도쿄라든지 기타 지역들 뭐 유수의 OECD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의 보유세들을 거론을 하잖아요. 뭐 한 1% 정도의 수준의 그 보유세를 거론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1% 정도의 보유세를 매긴 나라, 뉴욕이라는 나라가 과연 집값이 낮은 나라인가라고 본다라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지역에 세금을 낼 수 있고 그 정도의 납세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부유한 그런 도시로 전락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보유세가 올라가서 이런 그 납부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주택을 매각을 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금 여력들이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매입을 하고 납부를 하게 된다라면 그 가격이 더 견고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OECD에서 상위 10%에 있는 나라라면 굉장히 부유한 나라인데 그 부유한 나라에 갖고 있는 그 보유세를 매긴다고 해가지고 그 나라의 어떤 주택 가격이 떨어졌냐라고 보면은 사실상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투자자 입장으로 본다라면 보유세가 올라간 만큼 최근에 전세나 매물에 대한 물량이 시장에 많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그 보유세가 전월세에 전가가 됐을 때 거부를 할 텐데 지금 전월세 물량이 상당히 극단적으로 맞지 않고 수급 지수가 160 정도가 넘는 그런 상황이라면 보유세에 올라간 보유 금액을 그 임차인한테 전가를 했을 때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기 때문에 이 지금 전월세 부족한 시장에서 보유세를 올린다라는 거는 굉장히 전월세 시장과 임차 시장에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표님의 어떻게 보면 의견, 생각이실 수도 있겠는데 말 그대로 공시가격 산정 비율을 높이는 정도
예상이신지 만약에 뭐 앞서 언급하신 대로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이제 0.15%, 이 OECD 국가 평균이 0.33%, 앞서 언급하신 뉴욕이 1%, 도쿄 1.7%. 그러니까 해외 주요 도시와 비교도 상대적으로 적고 그동안 이제 지나치게 낮은 보유세 하지만 높은 거래세.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는 꾸준히 나왔던 것이고 결국에는 5월 9일 이후 시점에서 정부가 보유세 카드도 꺼낼 수 있지는 않을까? 그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시지는 않으세요? 보유세 카드는 아마 지방선거 이후에는 꺼낼 카드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뭐 시장에 여론이 뭐 이제 상당 부분 바뀌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국면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뭐 선거를 하고 있다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근데 보유세 카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그래도 좋은 정책으로 간다라고 하면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춰주는 방향으로 가줘야 되는데 보유세는 올리고 5월 9일 이후에 82.5%라는 거는 보유세도 올리고 거래세도 올리는 구조거든요. 네. 과거에 실패를 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런 방향하고 똑같은 부동산 정책이에요. 근데 그 실책에 가까운 부동산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아팠다라고 했던 지적한 그 부동산 정책과 똑같이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네. 굉장히 공급자와 또 수요자,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굉장히 좀 고통받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보유세는 올리는데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면은 그래도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보유세도 네. 올리고 거래세도 올린 상태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시장에서 거래가 나타나지 않고 그냥 가격만 올라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지적을 할 겁니다. 이거는 세금 걷기 위한 그런 부동산 정책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보유세 강화 카드가 나오게 된다면 매물 잠김 현상으로 나아가게 될지 아니면 매물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가게 될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매물을 늘리기 위한 방향으로 간다면 거래세를 낮춰주는 방향으로 가면은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매물량이 많이 늘어났다라고들 많이들 언론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지금 시점보다도 매물 물량은 적습니다. 지금이 한 7만 건 정도 중후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한 8에서 한 9만 정도의 그 매물 물량이 있었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그 부담 때문에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양도소득세보다는 뭐 계절적인 요인으로 매물들이 늘어났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워낙 대통령의 입을 빌리고 그 입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을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는 거지 실무적으로 일을 접하시는 분들은 새해가 되고 한 이사철이 되고 하면은 이동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이 고려를 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매물이 많이 늘어나고 솔직히 주거 이동들이 일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보유세에 대한 부분과 이제 거래세에 대한 부분들 뭐 이 부분들이 충돌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시장에 공급 물량들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앞에서도 허가 기간 기준으로 얘기한다라는 거는 공급에 대한 이슈가 훨씬 더 보유세보다도 큰 이슈고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신규 공급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축주택 그리고 유통되는 공급 물량이 더 이제 큰 그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보유세를 올린다라고 해가지고 물량이 늘어나고 그 물량을 바탕으로 해서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뭐 실질적으로 좀 허상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앞서 하셨습니다만 이제 전세 매물은 줄고 있다. 그럼 상대적으로 월세 매물은 느는데 이제 전월세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전월세는 지금 사실 손대기 어려운 수준까지도 지금 치닫았어요. 네. 사실 1015 대책 그때 다시 서울의 전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소위 그 전세를 끼고 거래가 불가능해요. 네. 그러면 전월세를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축소가 된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규제와 어떤 기존에 있었던
혜택들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축소가 됐어요. 네. 그러면 전월세를 공급할 수 있는 주요 주체들이 점점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까지 다주택자는 최근 트렌드로 보면은 계속 줄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매매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다주택자가 준다고 해가지고 매매 가격이 안정되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지금 시장의 주체는 실수요자가 가격을 올리고 있는 구조인데 네. 실수요자가 많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전월세 물량들이 시장에 상당 부분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가끔 이제 뭐 기적의 논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매를 하나 하게 되면 전세 수요도 하나 준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예. 그러니까 부동산은 산수가 아니라 그 수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1 더하기 1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새롭게 결혼을 하는 세대들도 있고요. 뭐 출산을 하고 또 그 면적을 좀 더 넓혀가야 되는 분이 있죠. 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일을 하시는 그런 수요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은 계속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게 이 부동산 시장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 명이 폐쇄 경제 안에서 한 명이 늘고 한 명이 나가고 들어가고 하면은 더하기 빼기 덧셈 뺄셈이 될 텐데 이거는 뭐 곱하기 나누기 그 이상이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의 그 구조를 이해하고 부동산 시장을 계속 관찰하고 실무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리고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규제할수록 전세나 월세에 대한 물량이 줄어들고 이 물량 부족은 수급이 맞지 않아서 가격이 올라가더라. 거기에 수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세금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거는 수요자들에게 전가되고 임차인들에게 전가가 되는 거는 경제적인 뭐 기본 뭐 이론과 그리고 실질과 실무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라면 뭐 전월세 시장의 어려움도 있고 또 매물 잠김 현상도 벌어지고 또 서울 어떤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외곽 지역들의 가격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 시점에서 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라고 해야 될까요? 가격이 오르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제한이 되고 그리고 전월세 임차인들이 조금 더 실거주하거나 이런데 좋은 환경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정책이나 방안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좀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봐야죠. 예. 아마 지금 편향된 그 시각을 가지고 부동산을 설계를 하고 정책을 하면은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월세 시장이 극단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연하게 시장에는 다양한 그 필요한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 그 무거운 부동산 시장을 받치기 위해서는 두터운 그 뭐 이제 좀 두꺼운 통나무 같은 뭐 이런 것들을 받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젓가락 같은 그 무게를 하중을 받칠 수 있는 게 그것을 여러 개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무거움을 견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개인 하나가 어떤 부동산 시장의 큰 주체이기 때문에 한쪽에 치닫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유연화 그리고 뭐 실제로 주택을 구매를 하고 싶어하는 전세에 계시거나 임대에 계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뭐 대출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해줄 필요가 있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서울 그 시 단위로 지정을 하는 나라는 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상당 부분 좀 축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이제 한 달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또 어떻게 될지 또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와 경제 송식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월 10일 금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비가 좀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말에 날씨가 좋고 좀 풀린다고 하니까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건강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